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이 바뀌었습니다.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비중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나경원 신임 원내대표는 당내 계파 갈등을 끝내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맡겠다고 합니다. 친박과 비박, 수당과 복당파가 공존하는 자유한국당의 현실에서 통합이 뜻대로 이루어질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제 나경원 의원이 3수 끝에 당선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희가 사실 예산 정국 때문에 네. 자다가도 꿈에 예산이 나타나요. 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예산 뭐 해야지 정도로 네. 예산이 한 2달 정도 빠져 있어가지고 네. 사실은 당내 속살, 그러니까 우리 정치판에서 실제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이게 형성이 되었는지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세한 얘기 좀 드리기 힘들 것 같고 다만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의원들의 어떤 결론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성공을 위해서 단결하고 화합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화합해야 된다. 그것만은 분명해 보이고 그 표심도 이제는 개파청산 이쪽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전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 체제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 체제 어떤 점이 가장 다를까요? 다 틀리죠. 다 틀립니다. 정말 두 분은 틀린 분이에요. 생각도 틀리고 이념도 틀리고 정치하는 방식도 틀리고 계파도 틀리고. 계파는 원래는 지지했던 같았는데 계파. 이번에 선거에서는 좀 틀렸죠. 네. 근데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실 굉장히 당이 어려울 때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네. 당 지지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 때 당대표가 돼가지고 우리 의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당 원내대표로 최적화된 인물이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야성을 보이지 못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는 투쟁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어느 누구보다 앞장서서 투쟁을 해서 당 지지율도 올리고 야성을 회복한 그런 어떤 결기를 보여줬던 1년이고요.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의 어떤 투쟁을 기반으로 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원내대표 맡았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대표의 또 특유의 또 온화하지만 또 논리적인 그런 것들로 다른 형식의 또 야당으로서 투쟁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당 시절에 우리 한국당은 좀 야당이 좀 협조 좀 해라 국정에 그런 요구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원내대표의 역할이 2월 달부터는 조금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김성태 대표는 홍준표 대표가 사퇴한 이후에 완탑이었거든요. 사실상 민의로 선출된 유일한 권력이기 때문에 김성태 대표에게 모든 초점이 가 있었지만 이제 2월 달이 되면 공천권을 가진 당원이 직접 뽑은 대표가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앞으로 원내 어떤 그런 전략만 담당하는 김성태 대표가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원내대표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2월이면 전당대회가 열리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당권을 향한 그런 레이스가 시작이 될 텐데 나경원 원내대표의 선출이 그런 어떤 당내 제 세력 간의 레이스에도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기는 힘든 게 어쨌든 이번에는 선수가 우리 자유한국당은 선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나경원 4선, 김학용 3선, 또 정책위장도 재선, 김종석 초선. 이렇게 붙었기 때문에 선수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요. 또 나경원 대표의 전국적 인지도 그것도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내 역학구도의 변화라고까지는 과잉 해석인 것 같고 어쨌든 전당대회 결과가 결국은 당내 역학구도의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은 약간 맛배기만 받고 전당대회에서 좀 많은 본게임은 전당대회다. 조금 전에 장 의원께서 직접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 원내대표가 받은 지지표와 또 나경원 의원이 받은 지지표의 성격이 좀 다르다고 하셨어요. 언론에서는 그걸 개파라고 칭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잔류 친박파의 적극적인 지지가 나경원 의원의 당선으로 이어지지 않았나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근데 김성태 대표 때 원내대표 경선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성태 대표 때는 사실상 이 복당파와 잔류파 간의 아주 첨예한 대립 속에서 치루어졌기 때문에 그때하고는 좀 성격이 틀린 게 어쨌든 김성태 대표가 원내대표 된 다음에 이 개파 문제가 많이 청산됐습니다.
사실은 뭐 김승덕 대표가 뭐 이게 복당파 중심의 인사를 했다고 하지만 네. 정책위장도 사실상 친박이었고요. 네. 원내수석 부대표도 윤재욱 의원은 친박이었거든요. 네. 그 다음에 대변인도 거의 잔류파였거든요. 김승덕 대표 자신이 복당파였기 때문에 사실상 탕평 인사를 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개파 문제가 많이 해소된 상황이었고 네. 다만 문제는 뭐냐면 나경원 원내대표의 핵심 지지층 네. 이번에 원내대표를 민 그 핵심 지지층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목소리 큰 친박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나경원 원내대표를 좀 그 자신의 개파가 유리한 방향으로 압박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성향상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앞으로 첫 인사라든지 이런 걸 지켜보면서 개파 종식이 나경원 원내대표에서 좀 더 종식이 선언될 수 있는 그런 네. 토양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당 밖에 있는 탈당파들, 이제 복당 얘기가 나온 지는 꽤 됐어요. 그럼 그들을 복당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복당의 조건이 무엇인가, 이것이 나경원 대표와 또 나경원 대표를 밀었던 목소리 크다는 그 친박 개파, 그분들의 어떻게 볼까요? 관계 설정 이런 바로미터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바른미래당의 이제 바른정당 네. 계시던 분의 복당은 김학용 의원이 됐을 때보다는 조금 힘들어진 부분이 분명히 힘들어졌다.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김학용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바른정당에 있다가 자유한국당으로 왔고 또 그분들과의 유대관계라든지 이런 거 아직까지 튼튼하게 가지고 있는데 네. 바른정당에 계시던 분들이 나경원 의원께서 비상시국회의라는 그 탄핵 정국에서 대표를 했거든요. 예.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데 바른정당으로 오지 않은 네. 데 대한 약간의 앙금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 놓고 바른미래당에 있는 바른정당계 분들이 쉽게 결심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나경원 대표께서 취임 일성으로 네. 바른미래당에 계신 분들에 대한 문을 활짝 열겠다 네. 했기 때문에 아마 조심스럽지만 그분들이 결심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은 열었지만 쉽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김학용 거고요. 의원이 원내대표 됐을 때보다는 네. 그렇게 이제 쉽지는 않다. 다만 네. 복당의 문은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의원 개인적으로는 전당대회 전에 들어올 거라고 봅니까? 상당수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들 중에서도 네. 다양한 성향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자유한국당 오겠다는 확고한 생각이 있는 분이 계시고 네. 또 관망하는 분이 계시고 절대 오지 않겠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을 한 분에 두면서 대해서만 더 여쭤보죠. 예. 유승민 의원은 어떻습니까?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당장은 쉽지 않다. 전당대회 전에는 못 온다고 보시는군요.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지금 유승민 대표 입장은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네. 자유한국당 오느냐 안 오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보수 전체 그림에서 어떻게 이걸 파일을 키워나갈 것이냐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이렇게 네. 자유한국당 오는 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자, 뭐 친박, 비박, 개파가 옅어졌다고 하지만 언론은 그렇게 안 보는 것 같고요. 문제는 뭐 여기서 더 나가서 친박 신당까지 창단될 수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것은 나경원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수그러들었다. 어쨌든 나경원 의원도 친박이라고 보기는 힘든 분이지만 자신들이 나경원 의원을 밀었거든요. 네. 민분이 당선된 상황에서 친박 신당설? 또 친박 신당설이라는 게 어쨌든 지금 김병준 비대위호가 인적 청산 네. 이런 것들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과잉한 주장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앞서 현실화되기에는 예. 명분도 실리도 없을 거요. 앞서 출연하신 박지원 의원께서는 창당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던데. 제가 볼 땐 창당이라는 게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총선에 다시 공천을 받거나 또 다시 나서기 힘든 상황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나가는 거지. 지금 1년 뭐 4,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친박 신당설은 국민한테 어떤 명분이 있을까요? 그거는 그냥 주장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도 명분하고 동떨어진 일들이 정치권에서 일어나니까. 알겠습니다. 인적 청산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되면 청산을 당한 분들이 이제 당을 깰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어요. 어쨌든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께서 자신이 내년 2월 정도까지 어떤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역순으로 계산해서 처음에는 이제 가치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좌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이노믹스라든지 아이팔로틱스라든지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자신이 인적 청산을 하고 떠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스케일대로 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직강력특위에서
어떤 정무적 고려는 하지 않고 전혀 네. 하지 않고 그야말로 점수대로 수치대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과연 그 커트라인에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제가 볼 때는 그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그러한 자신의 네. 타임테이블 속에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부 청산이 있을 것이다. 김병준 비대위원장 당에 계속 남는 겁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우리 자유한국당의 참 훌륭한 자산으로 이제 이 자리매김했죠. 왜냐하면 그분이 와서 어떤 국가주의 문제라든지 그런 이슈를 만들어내고 참 그래도 우리 의원들끼리 하는 말로 아이politics라는 아이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당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네. 정확하게 제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저희 당의 중요한 자산으로 성장하고 자리매김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어쨌든 본인이 전당대회는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여러 번 네. 이제 얘기를 했지만 이제 자신이 이 당에 와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좌표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새로운 당 대표가 됨으로 인해서 백지화된다면 네. 굉장히 아쉽지 않겠습니까? 아쉬운 차원에서 그러한 가치와 자신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그 좌표 같은 것들을 관철시키고 싶은 네. 욕심은 있지 않겠습니까? 장 의원께서는 어떻게 나가시라고 권해보고 글쎄 싶으세요? 제가 권할 수 있는 입장 정도는 안 되고 네. 다만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은 본인이 스스로 하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그러한 새로운 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러한 아쉬움들은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본인이 하셨던 자신은 비대위원장을 마지막으로 이제 어떤 역할은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으로서는 전당대회 출마가 부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 예. 거고요. 그 당에 대한 어떤 애착 또는 본인의 어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방법이 본인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누군가 뜻이 맞는 사람을 지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김병준 비대위원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 보수 진영이 다시 부활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정말 부지런하게 정말 열심히 하셨거든요. 많은 분들과 소통하고 또 연구하고 사실상 의원총회 와서 이런 말씀하실 때는 강의하는 식으로 네.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수 진영의 부활에 일정도 역할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은 제가 느꼈습니다. 예. 오세훈 전 시장하고 두 분이 친하신가요? 예, 친하죠. 예. 아니 저기 이제 김병준 비대위원장. 글쎄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 다른 분들 관계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예. 예. 오세훈 전 시장은 출마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죠? 이미 오세훈 시장은 우리 당에 입당함으로 인해서 네. 당권에 생각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런 것 여러 가지 또 극복해야 될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본인도 바른정당을 갔다 오셨고 또 바른정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또 오세훈 전 시장에 대한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오세훈 시장의 이미지와 어떤 그런 젊음 예. 이런 거에 대한 좀 장점도 있다. 다만 결단의 시기에 예. 너무 결단은 안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기우가 있거든요. 지금 야당이기 때문에 결단할 때 결단하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그러한 강한 지도자가 필요한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생각이 다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정두원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오세훈 전 시장이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점쳤던데요. 이제 당선 가능성에 대해서 아직까지는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많은 분들 후보도 이 선거라는 게 상대적이지 않겠습니까? 예. 누가 출마하느냐에 따라서 또 향배가 틀려지기 때문에 1월 달쯤 되면 네. 후보들이 가시화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 다시 여쭤보는 걸로. 홍준표 전 대표의 행보가 요즘엔 또 좀 뜸해요. 어떠십니까? 지금 홍준표 대표를 놓고 전당대회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네. 설왕설래가 있는데 지금의 행보를 보게 되면 전당대회를 위한 행보라기보다는 네. 차기 대선을 위한 행보 같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페이스북에서 정치를 하고 예. 또 사실 전당대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지방에 다니면서 네.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당원들을 만나 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뭔가 큰 그림을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유튜브 TV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당대회를 위한 행보라기보다는 차기 대선을 위한 어떤 그 정치 작업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봅니다.
그럼 정당대회는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좀 그렇게 보이는데요. 또 가변적이지 않겠습니까? 후보가 누가 가셔야 되냐에 따라서 네. 선택이 틀려지는데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전당대회 출마보다는 네. 차기 대선에 더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전 시장과 홍준표 전 대표 등이 전당대회에 출마해 주는 것이 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아니면 오히려 여론의 반감이 커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쨌든 지금으로서 봐서는 후보들이 좀 과시화돼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후보들이 전혀 과시화된 상태 아닌 상태에서 제가 그분들이 다 출마하는 것이 뭐 풍성해 보일 수는 있지만 예.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되니까 조금 더 있어 봐야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이 부작용이 좀 많습니까? 글쎄요. 제가 그건. 예,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분들 중에는 있습니까? 부작용이라는 거는 모든 후보가 부작용이 있죠. 네. 그분이 나왔을 때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한 네. 분을 놓고 부작용이다, 순작용이다 얘기하기. 예, 안 물어볼 걸 그랬습니다. 자, 예산 얘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나름대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을 텐데 여론의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합의안이 도출되기까지 그러니까 소소위가 열렸잖아요. 네. 그건 이제 밀실심이다, 거래다 이렇게 의심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YTN 기자들이 소소위 앞에 와서 계속 물어보길래 네. 최소한 많이 브리핑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소위에 들어간 국회의원 치고 네. 저처럼 많이 브리핑한 적 없습니다. 전화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좀 열려있는 소소위를 만들어 노력했고 네. 저희 당은 어쨌든 세 가지의 큰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국채를 1.8조로 막았다는 거. 예. 두 번째는 저희들이 얘기하는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거. 속도 조절시켰습니다. 남북 경협 예산 이것을 투명성을 제고시켰거든요. 그다음에 3대 잘한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증액한 거는 어쨌든 출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시스템 이거를 네.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고 또 공동체에 봉사하고 있는 이 통장의 수당을 인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고 네. 그다음에는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일자리를 위한 SOC 증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야당의 입장에서 다 관찰할 수 없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 그랜드 플랜 이 예산을 바라보고 만들었던 것들은 많이 관찰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소소위에 들어가셨으니까 소소위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까? 절차입니까? 아유, 안 하면 좋죠. 안 하면 좋은데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도 다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을 네. 시간에 쫓겨가지고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고 불가피성이 있었다. 예, 야당 입장에서 안 하면 좋다. 그렇죠. 선진화법이 있는 상황에서 끝까지 소위해서 그거를 대화를 나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부분이지 없으면 가장 좋죠. 네, 그 소소위를 바라보는 여러 시각 중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또는 참여한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의 개인적인 민원 이게 쪽지 예산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의 거래는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에요. 글쎄, 이제 개인적인 민원의 창구 역할은 제가 볼 때는 최소화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저희 국회의원들 지역구 예산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지역구 예산이 단적으로 네. 저를 보고 장제원 예산이라고 그래요. 정의당에서는. 예. 그러니까 장제원이가 과연 제 개인을 위해서 쓴 예산을 확보를 했느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역구 예산은 늘어났습니까? 늘어났죠. 그 얼마나 언론에서 늘어났습니까? 제가 잘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근데 한 예를 들게요. 예. 저희 부산의 경부선 지하화 예. 그걸 35억을 용역비를 제가 타냈는데 네. 그거는 지금 민주당의 오거돈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거든요. 네. 그 공약을 오거돈 시장이 관철을 못해서 본 예산에 못 넣고 왔습니다. 예. 그리고 국토위에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있는데 부산 의원들이 있는데 그거를 국토위에서도 관철을 못 시키거든요. 그 예결위에 그게 왔는데 네. 제가 볼 때 이건 부산을 위한 정말 부산의 지도를 바꾸는 훌륭한 계획이다 해서 제가 기재부를 설득하고 또 여당 의원들 설득해서 관철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민원 예산인가요? 아니 근데 그런 부산을 위한 예산이죠. 그렇게 이제 의원들께 다 물어보면 그런 예산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경쟁해서 결국 일부가 이제 뭐 선택이 되고 일부는 또 유보가 되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부는 아니죠. 사실은 이제 그 광역 단체에서 필요한 예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을 담아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요. 이게 장제원 예산이냐 자유한국당 예산이냐 저는 동의할 수가 없는 게 470조는 문재인 대통령 예산입니다. 예. 그중에 1%를 가지고 논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4조 7천억, 5조 2천억을 삭감을 했다 그러면 이 예산 470조 예산에 1.2%를 저희가 삭감하고 그 1.2%만큼 광역단체에서 필요한 것 또 지역에서 필요한 것을 담아냈기 때문에 정말 1%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현실 그리고 각 당이 담아내고 있는 정책들을 담아낸 거거든요. 예. 자, 1%를 삭감하고 1%를 증액한 것이 밀실 예산입니까?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여기서 더 토론하기가 어렵고요. 그 얘기는 여야 의원들 같이 나온 자리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도록 하시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비 인상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동안 국회의원들 예산을 국회의원 이제 세비를 많이 동결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물가 인상을 반영한 것 같은데 국민들의 저항은 또 비판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하고 있고 세비가 인상된다면 저희 국회의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서 국민들이 야 우리 국회의원 세비 더 주자라고 얘기가 나올 만큼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근데 인상하는데 동의는 하셨던 거고요? 아니요. 동의는 제가 안 했는데 사실은 소소위에서는 쟁점되는 것만 지금 그 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쟁점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소소위를 했지만 제 세비가 인상된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